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만나보는 차는 르노 5입니다. 누가 봐도 바르셀로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봐도 우리 모카와도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또 이렇게 너무 예뻐서 이 차를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십니다. 와, 진짜 예쁘죠. 새로 나온 자동차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도 쳐다봐갖고 차가 너무 예쁘다고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서 더 찍을 수가 없어. 빨리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동하면서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 출발해 봐야 되는데 출발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이건가? 지금 불이 들어오나? 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들어와서 한밤중에도 요 기어 시프터 여기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은은하게 여기 빛을 비춰주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D를 넣거나 후진하거나 아니면 두 번 당겨서 회생제동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것 여기 보면 모드가 있어서 액티브 어시스트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간격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고급 자동차에 있는 요소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고급이기도 하고. 요게 뭐냐고요? 요거 뭐냐면 요건 오디오 리모컨입니다. 보통 오디오 리모컨을 핸들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핸들 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많았을 때 필요한 걸 찾기가 어렵잖아요. 오디오 리모컨은 운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르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마이 센스 페르소 카리다드 델 알레. 자, 모르겠어서 요거를 이제 컨피규어를 해야 되는데 르노는 뭐 대충 비슷하죠. 차 모양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언어를 에스파뇰에서 한국어 있나? 한국어? 뭐 이렇게 많아 언어가. 오! 한국어가 있어. 오, 한글이 나와. 미쳤다. 지금 한국에 나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이제 곧 한국에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이거 한국에 나오나? 아직은 명확한 그런 답은 없어요. 근데 나와도 될 것 같은 준비를 하나씩 둘씩 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네요. Can you speak Korean? When it's safe, you can check the languages I speak in under settings. 우와, 미쳤다. 진짜? 대한민국이 지원되지 않는구나.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어이, 똑똑해라. 지금 한글로 되는 게 지금 기능은 돼 있어. 근데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 같으면 언어팩을 하나씩 자동차 회사가 개발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한둘이에요. 이 차들 다 개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아웃소싱 하다 보니까 구글이 해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음성 지원, 한글 지원을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저절로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놀라운 점이죠. 이 안에 그래픽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네. 이걸 왜 이렇게들 안 했을까? 글씨에다가 지금 그림자 효과도 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각선으로 또 깎아 놓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자, 일단 시트에 앉았을 때는 조금 의외입니다. 앞유리가 좀 작아요. 앞유리가 좀 좁아서 이 앞에 있는 요 천장이 이렇게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내려와도 되나? 개방감이 조금 적다. 차가 약간 톨보이 느낌인데 톨보이 느낌의 자동차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가는 곳은 지금 몬주익 언덕인데 어떤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분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한 자동차들 있잖아요. 뭐 7 시리즈라든지 S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타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쫙 가라앉아서 편안하구만,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가야지 차에서 뭐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럴 수 있는데, 이 차는 이 차에 탄 사람들 모두가 살짝 업되는 면이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쾌적하네, 와 즐겁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차를 타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겉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상쾌해, 발랄해. 자동차를 탔을 때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 차를 타는 사람의 기분을 업 시켜줍니다. 디자인이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건 뭐야, 그냥 네모난 거 아니야. 그냥 뭐 반듯하고 뭐 흉하지만 않으면 되지, 멋지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가죽 자켓에 막 찡이 박혀 있고 막 이렇게 피어싱하고 막 머리 빠글빠글하고 빨갛게 해서 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점잖아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외관을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 자체를 좌우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달려보고 싶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컬러, 요 디자인, 그리고 요 네모 반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희 모카 컬러와 모카의 테두리, 이런 것들이 이 차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차를 놓고 네 회사 차랑 딱 어울리는 차를 하나 골라봐 라고 하면 르노5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딱 어울려요. 실제로 이 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디자인만으로 정말 디자인이 많은 것들을 해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디자인만 좋고 실제 자동차의 성능은 거기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우리는 많이 목격하죠. 예를 들어서 겉모양은 뭐 우락부락한 스포츠카 같이, 아니면 뭐 우락부락한 그런 터프한 SUV 같이 생겼는데 안에 있는 엔진은 웽 하고 돈다면 너무 슬프잖아. 아니 뭐야,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었어? 뭐 심장병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주행 감각이라든지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게 르노5의 특징입니다. 자, 깜빡이 같은 거 켰을 때 이렇게 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민감해. 핸들의 조향 감각이 이만큼 돌렸을 때 차가 이만큼 꺾여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조향각입니다. 지금 조향각이 엄청나게 예민해서 특히 센터에 있는 조향각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꺾었을 때 빡 돌아오는 이런 느낌을 만들었는데 진짜 스포츠카 같습니다. 진짜 스포츠카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차 출력은 150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와, 150마력이 이렇게 잘 나가? 이야, 대단하다. 일단 차가 작아요. 차가 작고 가벼우니까 지금 이 정도 출력에서 이런 느낌이 나주네요. 와, 진짜 즐겁다. 와, 너무 예민하고 진짜 카트 같아요. 이게 너무 좋잖아. 와,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잘 만들었지? 차 되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긴 자동차들을 대충 봤던 게 프라이드 아니면 캐스퍼 아니면 뭐 그런 정도의 자동차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작고 불편한 차,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싼 맛에 타는 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를 타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차는 외관은 이렇게 만들고 스포츠카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되게 납작하게 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게다가 이 차의 안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자동차하고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묘하네요. 묘한 패키지예요. 일단 서스펜션이 아주 쫀득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승차감이 막 부드럽고 굉장히 뭐 유연하고 뭐 이런 느낌의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쫀득쫀득한 느낌. 항상 해외에서도 여러 르노차를 타보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쫀득쫀득함이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어요. 젤리 같습니다. 탱탱한 느낌. 자, 이제 20km도 과속방, 오우, 야, 이게 무슨 과속방지턱이 진짜 다채롭고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속방지턱이 약간 점프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과속방지턱은 올라타는 느낌이야. 올라타서 떨어지니까 속도를 안 늦출 수가 없고, 그리고 자동차의 데미지는 적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과속방지턱은 그냥 고속으로 빠당 하면서 통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따당 따당 이렇게 통과하는 분들 계신데, 그럼 자동차의 데미지가 상당히 나겠죠. 그러면서 속도 감소 효과는 주지 못하고, 게다가 주변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쿵쾅쿵쾅 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유럽식의 과속방지턱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가운데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과속방지턱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바퀴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큰 차 같은 경우, 정말 휠베이스가 큰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네요.
연석 빨간색으로 연석 만든 거 봐. 야, 역시 F1 드라이버의 나라. 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르노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르노는 F1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F1 팀도 갖고 있어요. 포뮬러 2도 갖고 있습니다. 포뮬러 르노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대부분의 F1 레이서들은 포뮬러 르노를 거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뮬러 자동차, 이런 박스카 말고 오픈휠 자동차를 레이스하는 레이스에서 거의 대부분의 엔트리 레이스는 다 르노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르노는 이런 레이스에 누구보다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너링을 할 때 보면, 아, 이거 르노구나, 르노니까 이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아니, 르노 기술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시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그런 말 있습니다.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란 말이 있어요. 오카 구독자님들 굉장히 스마트 하시잖아요. 영상에서 뭐 하나 틀린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저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그걸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스마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스마트한 구독자들이 와요. 제가 꼭 제 입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또 스마트하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르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르노가 레이스의 진심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레이스를 즐기는 사람들, 달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르노의 충성 고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르노에서 소형차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만들게 돼요.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싫어하는데, 고객풀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 고객풀이 이미 그런 사람들로 뭉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이스 환경에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지금 달리는 느낌에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르노5도 이런 식으로 마치 레이스카처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타보면 압니다. 정말로 정말 신기합니다. 야, 핸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작하게 만들었을까? 외관에서 정말 독특하죠. 야,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예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DRL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옛날에 어떤 건담 같은 데 보면 이런 데 어깨 같은 데 막 이렇게 네모나게 딱 있는 거, 그런 느낌. 비행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장착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표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기능적으로는 역할이 없지만 르노5R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카 르노5는 이런 것들이 또 구멍을 뚫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검정색 센서를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과제거든요. 이런 데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센서를 박잖아요. 여기다 구멍 뚫어서 센서를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매끈함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별도의 별물을 붙여서 여기다가 센서만을 위한 별물로 만들어 붙였어요. 여기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센서만을 위한 부품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 차가 그만큼 디자인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엠블럼이 이렇게 평면 엠블럼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식의 르노 엠블럼으로 바뀌면서 이 차가 기존 르노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주 재밌죠. 여기 보면 배터리 5라고 써 있습니다. 이 르노5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이 차가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를 보여주는데, 르노5를 이렇게 갈라놔서 여기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꽉 차면은 충전이 완료됐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영역이 여기도 살짝 비춰져요. 그런데 여기는 투명한 플라스틱인데, 투명한 플라스틱 중간에 이런 식으로 레이저로 구멍을 퐁퐁퐁퐁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밤에 보면 여기에 빛이 보여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고요. 약간만 어두워도 이렇게 공중에 빛이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신선해서 이런 데 보면 이 프랑스 국기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야, 요거는 사실 이게 캐릭터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게 스티커로 지금 붙어 있는데, 스티커를 떼도 이 캐릭터 라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지금 휠아치 부분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잡았는데, 휠아치의 캐릭터 라인 잡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산타페라든지 뭐 이런 차들 보면 휠아치에 뭔가를 잡아놨는데 그건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쁜데 되게 당위성 있고 되게 멋져요. 이게 이렇게 각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앞부분이 실제보다 더 날렵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깎아놨는데 예쁩니다. 야, 휠도 잘 보면 여기 르노5의 O자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거기 대각선을 척척척척. 디자인 언툴이다. 지금 외관에서는 어떠세요? 정말 귀엽죠? 누가 봐도 와, 이건 정말 귀엽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느낌이고요. 디테일도 대단합니다. 이런 데 보면 지금 테일램프 디테일, 테일램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아니, 테일램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안 한 거야? 다른 메이커들은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게 된다고는. 컨셉트카에서는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양산에 왜 도입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용 때문인가? 왜 남들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르노5만큼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실 것 같네요. 세차할 때 힘들어요. 여기 뭐 끼면 이거 면봉으로 닦아야 됩니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과감한 느낌,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은 열선 안 보이잖아요. 프라이버시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열선이 보이지 않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패션카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톤으로 만들어서 여기 검정, 여기 노랑, 아래쪽도 검정. 요즘 들어서는 해치백 같은 자동차, 특히 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조금 약해 보인다. 그래서 혹시라도 옆에 스크래치라도 나지 않을까, 아니면 옆에 차가 들이받아서 뭔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의 이 소형차들을 보면 디자인 추세가 클래딩이라든지 럭비 선수가 뭔가 이렇게 덧붙이는 것 같은 그런 보호구를 차에다 조금씩 디자인 요소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차가 실제보다 더 단단한 느낌이 들게끔, 약간 좀 보호받는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하는 게 요즘 소형차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라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사실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옛날 자동차, 옛날 르노5의 그 느낌을 살려놓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최신의 자동차의 느낌도 잘 살려놓은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매끈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너무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을 이런 데에 디자인 밀도를 높임으로 해서 차가 심심하지 않게끔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대단한 게 이런 것들 보면 여기는 지금 반짝거리는 게 있고 얇은 부분이 무광이잖아요. 여기로 넘어가면 반짝거리는 부분이 얇고 무광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서 이게 더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 같아요. 입체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르노5의 숫자 5도 이런 대각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각선은 이따가 또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충전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어는 전동이 아닙니다. 도어는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거 뭡니까? AC 삼상입니다. 완속 충전인데 48km까지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거고요. 완속 충전이 삼상으로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와 유럽은 삼상 송전을 합니다. 380V 삼상 송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삼상 송전을 한 걸 줄여서 220V로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삼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단상이에요. 우리나라나 유럽은 380V 삼상을 쓰거나 220V 단상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유럽은 이렇게 380V 삼상을 쓸 수 있는 포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CCS2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미국 방식을 채택을 하는 바람에 완속 충전의 속도가 너무나 느리게 되고 말았죠. 사실 이게 맞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렇게 좀 전환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상으로 송전이 안 되면 모를까, 삼상으로 충분히 송전이 되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급속 충전 같은 경우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선이 대롱대롱 하는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 차는 작은 차니까 수납 공간부터 보도록 할까요?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뭔가 재밌네. 이쪽으로 약간 낮아요. 그래서 물건 올리거나 내릴 때 약간 좀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 요거 좀 불편함이 있고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해는 해주자고요. 이야, 서브우퍼 봐라. 서브우퍼 진짜 대단한데? 뭔가 인클로저도 제대로 짜놨고 스피커를 위쪽으로 딱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파워 앰프도 별도로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넣어볼까요?
작은 캐리어를 넣는 데는 뭐 문제가 없지만 여기다 큰 캐리어를 넣겠다, 한 개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는 무리, 한 개 정도.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차는 4인 가족이 정말 넉넉하게 타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차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 둘이서 사용하는 짐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희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없이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차가 트렁크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등받이가 이렇게 기울었고 여기는 또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이렇게 세모났습니다. 세모나타는 게 크고 네모난 짐을 넣기는 어렵다는 거고, 두 명이 타고서 짐을 많이 싣겠다면 뒤쪽을 폴딩해서 더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나름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수동이라는 거, 요거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 좀 극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그리고 또 이 차 가격만 저렴하다면 수동이 뭐 어디가 어때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뒷좌석에 들어가서 뒷좌석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짜! 자, 제가 앞좌석을 상당히 땡겨하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앞좌석으로 상당히 땡겼지만 무릎이 이렇게 주먹 하나가 간신히 들어갑니다. 닿을랑말랑 살짝 닿아요. 머리도 살짝 닿습니다. 이 차의 헤드룸은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 91, 92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머리 공간이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어쨌든 이 차의 뒷좌석은 어디까지나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좌석이다 라고, 아니면 여성을 위한 좌석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 자체는 묘하네. 시트가 굉장히 특이하네. 그러고 보니 로보트에 새겨져 있을 것 같은 숫자 5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무슨 로보트 시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식물을 투톤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 윗부분 아랫부분 이런 것도 노란색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시트 안쪽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쁘죠? 일단 팔걸이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요. 천장에 램프가 보통 있는데 천장에 램프도 없습니다. 그럼 어딨냐? 여기 있어요. 이 뒤에 램프가 있어서 뒤쪽에서 앞쪽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게 해놨는데, 글쎄 여기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책 같은 걸 본다고 하면 책 같은 걸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 약간 이러면 가려질 것 같은데, 중간에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가려지죠. 아무튼 좀 독특한 위치입니다. 뭐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뭐 배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 실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헤드라이너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프랑스 사람만이 가능한 것 같아. 여러분들 집에서 천장 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천장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에 관심 있습니까? 천장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아무 오브제도 아니어야 돼.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천장이 너무나 좋은 오브제야.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마르세유 궁전이나 뭐 이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천장에 보면은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 천장 전체가 뭔가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 천장이 뭐예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야, 이게 뭐 실내가 이러냐? 이거 머리에서 뭔가 자꾸 압박하는 것 같아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할 것 같고요. 프랑스에선 여기도 공간을 다 디자인을 했네. 야, 역시 메르시, 메르시 복구, 막 보나페티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를 보면 요 천장 때문에 더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요 천장 부분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더 좋았겠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건 쉽지 않겠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식으로 앉았을 때 이 아래쪽에 허벅지는 살짝 뜨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많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니다. 장거리를 가라고 하면 그냥 가까운 데 가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뒷좌석이에요. 뒷좌석에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그래도 스피커는 뒤쪽에 이렇게 트위터까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대충 만들진 않았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바르셀로나 특유의 빵 굽는 냄새가 계속 나네요. 앞좌석에 왔을 때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까 대각선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서 대각선이 있는데 요 손잡이 같은 것도 대각선입니다. 그리고 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깎아놓은 것도 대각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런데 하다못해 요 에어컨 토출구 요런 데에도 보면 대각선으로 요런 식으로 깎여 있습니다. 요 부분에 패턴도 요렇게 깎여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렇게 깎여 있는데 요런 것들도 대각선으로 깎아놨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계기판입니다. 디지털 그래픽이에요. 요즘 들어서 많은 자동차들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부분은 디자인을 잘 해놓고 이 안에 그래픽은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차의 나머지 부분과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이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떤 디자인을 하려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만을 위한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이 차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그래픽도 만들어져야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계기판에 있는 도로를 바라보는 이 선도 굉장히 예쁘게 잘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 이 안에 보면은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데 잔량도 대각선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곳곳에서 대각선이 드러나 보인다. 여기 있는 패턴과 이 배경에 들어가는 이 그래픽 패턴이 서로 같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12.3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율이 그렇게 가로로 길지 않고 16대 9에 가까운 비율을 갖고 있네요. 계기판은 가로로 좀 길지만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인치수로 따지면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이렇게 16대 9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아래층에 한 칸, 요 왼쪽에 한 칸이 있습니다. 요 칸은 바뀌지 않는 칸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이 돼 있으면 이것도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 픽스된 곳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정말 미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들어가면 뭐가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나는 열선을 켜고 싶은데 열선 켜려면 어디 들어가서 열선을 켜야 돼.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선은 항상 이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눌렀을 때 이 소리라든지 이 피드백, 화면의 피드백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눌렀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똑 나면서 정말 이건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메이커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거 AC라든지 이런 것들 누르면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좋은데 온도 조절은 온도 조절은 여기서 안 됩니다. 온도 조절 나와야지 왜 안 돼? 온도 조절은 요거예요. 터치를 할 거면 요것도 터치를 해줬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 있는 걸 굳이 여기다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가? 이 하드웨어 안 쓸까봐?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버튼도 항상 픽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사라져서 요걸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걸 못 찾아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눌러서 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홈을 누르면 위젯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젯 편집을 해서 뭐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위젯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지금 여기 메뉴들 보면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자동차들이 하듯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을 해서 구글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여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구글이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로이터 뉴스를 들으면서 알 수도 있어요. 이들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팅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동영상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플레이 스토어가 있거든요. 여기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구글에 로그인해서 이 차에 앱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지니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차에 그대로 심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 차의 또 큰 장점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도 이제 그러면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그렇습니다. 현대에도 이제는 안드로이드 오토 OS 기반을 이용해서 이 AAOS로 이 구글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현대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대든 뭐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르노가 이런 방향에선 좀 앞장서서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분위기인데요. 이 차가 정말로 좋은 자동차인지는 주행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가 여기 보면 멀티센스라고 있죠. 드라이브 모드랑 조금 다릅니다. 르노는 멀티센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BMW가 드라이브 모드 대신에 마이 모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만 제공하는 게 아니죠. 나는 지금 컴포트로 갈래요. 그럼 컴포트로, 아니면 이코로 갈래요, 스포츠로 갈래요, 뭐 페르소로 갈래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게 드라이브 모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실내에 있는 이 컬러라든지 계기판 디자인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까지 모두 다 바꿔준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드라이브를 위한 모드가 아니라는 거죠. 르노의 어떤 차들은 방향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향제가 들어가는 경우에 향도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드라이브만을 위한 기능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멀티센스라는 버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아주 참신하죠. 여기에 네모 반듯하고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어서 버튼들이 서로 내가 어디를 누르고 있는지 보지 않고도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네모 같은 경우는 앞쪽에 DRL 부분에서 나타난 고 램프의 네모를 잘 살려 놓고 있습니다. 진짜 펀카네요 이거. 펀카죠. 네.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는 펀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요. 아니 이게 어떻게 150마력이야 150마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야, 코너링, 와 미쳤다. 타고 가는 것 같은. 카트예요, 카트. 차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작은 차입니다. 겉에서 보는 것보다 실내가 더 작은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겉에서 봤을 때 느낌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레니게이드 같은 정도 크기의 차로 느껴져요. 근데 실제 실내로 들어와 보면 시트로엔 C3 같은 크기.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이 크기의 차가 없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뭐 베뉴 정도? 그런 정도의 크기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느낌은 너무 가뿐하네요. 너무 즐거워요. 이 차만 가지고서 레이스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카트장에서 카트 타듯이 이 차를 가지고 카트를 타게 하면 그것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워낙 소형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52kWh씩 그리고 40kWh 배터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52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부족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으로 41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차감이 딱 좋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이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소형차입니다. 소형차의 경우는 엔진룸이 너무나 빡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제대로 높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엔진 출력이 디튠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죠. 열이 지나치게 오르고 고장도 잦습니다. 그리고 정비성도 좋지 않죠. 그래서 소형차를 만드는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전동화가 됐을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같은 차원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소형차는 출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고, 그리고 엔진이 작으니까 그만큼 RPM이 높아서 그래서 소음도 크고 게다가 진동도 많이 생기고 연비도 나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나서는 달리는 느낌도 즐겁죠? 즐겁습니다. 기존 같으면 소형차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핸들링에, 이런 가속감에, 게다가 이 정숙함, 이런 느낌까지 너무나 잘 만들어졌죠. 엔진 자동차에서 이런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 아늑하고 조용하고 승차감 좋은 느낌,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보너스 같은 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스러운 자동차인데요. 뭐 많은 부분이 만족스럽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이 확실히 이 소형차는 소형차구나, 확실히 작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근데 작은 자동차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큰 차를 원한다면 큰 차를 선택하면 되죠. 이 르노5의 존재 가치는 작고 귀엽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작은데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 작기 때문에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작기 때문에 더 작은 에너지로도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진 차이기 때문에 차가 작다는 점을 아마도 많은 분들은 장점으로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차에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키, 이건 진짜 아쉽다. 키가 아직도 이거야.
아니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적 기아. 아, 이 부분은 괜찮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뭔가 좀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올려놓을 수는 없도록 돼 있는 게 뭐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개등에서 봤던 그 네모네모 있잖아요. 그 네모네모가 이 차는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버튼에 이런 식으로 네, 곳곳에서 이 네모네모가 살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외부와 내부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자동차 디자인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메이커들이 외관과 실내를 전혀 다른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도입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뭐 짐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수납 공간도 있는데 컵홀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딱 컵홀더로 생겨 있진 않네요. 여러 가지 짐을 넣어라 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글러브 박스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뭐라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작게나마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건 모빌라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르노 모빌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중에 이 르노 모빌라이즈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디오도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운드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괜찮은데? 여기 보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스피커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들어보면 괜찮은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소리가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될 부분이 있어요. 뒷좌석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이렇게 해야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족은 어쩌면 조금 다른 방향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가 일단 커야 돼, 가시적이어야 돼, 약간 좀 비싼 차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귀엽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안에서 어떤 가정집 같이 편안한 느낌을 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차가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생기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서도 아마도 나는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가 좋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시게 될 걸로 생각되네요.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는 자동차네. 네, 지금까지 르노5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르노5라는 자동차 1972년 차예요. 1972년에 나온 르노5를 다시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자동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한때는 WRC를 제패했던 자동차니까 얼마나 더 다이나믹하게 잘 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전기차로 바뀌었으니까 이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 어떤 식으로, 이 르노의 새로운 모습은 또 어떤 식으로 다시 거듭날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만들어진 자동차 르노5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생각해보면 비싸요. 우리나라 EV3 스탠다드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르노5 작으면서도 프리미엄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흥미로운 자동차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재성 PD가 오늘 태어난 날이에요. 오늘 생일인데 지금 멀리 이국 땅에 지금 바르셀로나까지 와서 여기서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와, 재성 PD, 이게 또 모카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또 오늘 저녁은 미역국 같은 거 하는 대로 가보는 걸로.